그 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아니었고 강대국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자신을 과시하는 일도 없었죠. 그래서 세계는 그 나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라는 곧 한계에 부딪히겠지. 이 정도 충격이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던 2019년 세계 기술 패권을 쥔 어느 나라가 그 조용한 나라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정밀한 핵심 소재를 차단하며 그 나라의 산업 신장을 겨냥한 것이었죠. 당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났군.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항의하지 않았고 보복도 없었습니다. 성명서 하나 없이, 회담 하나 없이 그저 조용히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침묵 끝에 드러난 결과는 세계의 공급망을 뒤흔들 만큼 거대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아무런 소란도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 이 영상은 그 조용한 나라가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감정을 어떻게 전략으로 바꾸었는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절대 잊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호프만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 전략기술 싱크탱크 GTAI 인스티튜트에서 30년 넘게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뤄온 분야는 군사적 패권,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중심축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미래 기술의 흐름을 선도할 것인가? 어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어날 것인가? 그 질문은 저의 커리어 전반을 이끌어 온 주제였죠. 수십 년 동안의 분석 끝에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 네 나라는 단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적 설계 능력, 그리고 이를 구현해낼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산업을 이끌고 미래를 선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에게 늘 빠른 추종자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실행력은 정말 탁월했죠. 누군가 만든 판 위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 삼성은 더 크고 더 강한 스마트폰을 빠르게 내놓고 소니가 새로운 TV 기술을 발표하면 LG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게임 설계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만들기보단 기술을 잘 쓰는 나라라는 인상이었죠. 그러던 중 2019년 여름,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듣기에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고급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특히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고순도 화학물질인데 그 품질과 정밀도는 극한까지 요구됩니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 이 정도 정밀도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일본 몇 개 기업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상황을 한일 간 무역 마찰 정도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인 기술 종속의 단면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분명 거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죠. 하지만 그 기반을 이루는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 미국, 유럽의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했습니다. 끝났군. 한국은 이번엔 무릎을 꿇을 거야. 수많은 해외 미디어와 인터뷰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야말로 이번 기회에 기술 패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 발언들은 곧바로 제 이름과 함께 수많은 보도에 인용되었고 GTAI 내부에서도 엘리엇의 예측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당시 저는 약간의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한계를 인정하게 되겠구나 라고요. 하지만 불과 1년 뒤 2020년 여름, 처음에는 작은 기사 한 줄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불화수소 일부 국산화 성공. 솔직히 웃어넘겼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실제 양산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뉴스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 국산 포토레지스트로 공정 테스트 성공. 일본산 소재 의존도 30% 이하로 급감. 국산 소재 오히려 더 정밀하고 단가 낮아 일본산 대체 가능성.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GTAI 내부 회의에서 이 이슈를 다시 제기했을 때 몇몇 동료는 그럴 리 없다며 일축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용한 반격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어떤 항의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있으면 해당 국가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하고 정치권은 규탄 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외교적 충돌도 국제 여론전에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지? 이 나라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요. 데이터만으로는, 문서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전략, 그들의 기술적 응징, 그리고 그들의 감정 구조까지 모든 걸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1년 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도 깊을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워싱턴, 도쿄, 베를린, 심지어 베이징조차 제게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묘하게 낯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도시로 들어가는 길, 도심 곳곳을 관통하는 도로, 정돈된 간판, 사람들의 질서 있는 움직임과 그 속에 흐르는 침묵, 모두가 분명분주한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 말하지 않는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엔 어색했고 곧 묘한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KISA라는 민간 기술연구단체와의 미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은서 박사님은 반도체 소재 연구에 2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전문가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완전한 대체가 가능했습니까? 박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2004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놀랐습니다. 수출 규제가 발표된 건 2019년인데 그 시작이 15년 전이라니요? 이은서 박사님은 설명해 주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일부 연구소와 중소기업은 언젠가는 일본이 목줄을 조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세우고 가상의 전쟁을 대비하듯 핵심 소재 국산화를 연구해왔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자금이었고 시장이었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기사도 쓰지 말고 성과도 홍보하지 말자고 했죠. 누군가는 알아줄 때까지 그냥 묵묵히 준비하자고요. 저는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TAI에서 제가 그간 분석해온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언급된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이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자마자 갑자기 대체에 성공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건 반응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단지 때가 왔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 박기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불화수소의 순도 개선 테스트를 담당했던 분이었죠. 박 사장님은 수출 규제 발표 직후
한 달간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실험을 했습니다. 오차 0.00001%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수십 번씩 조건을 바꾸고 실패하고 다시 했죠.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자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면 우리 애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출 규제가 아니라 기술 모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단순한 무역 마찰로 판단했던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선 자존과 미래, 심지어 감정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분노로 폭발시키는 대신 기술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늦은 밤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일본산 소재 없이도 충분하다면 왜 계속 연구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말없이 벽에 붙은 A사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마라. 기술은 복수의 언어가 아니다. 기술은 기억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욕, 상처, 그리고 침묵, 그 모든 것을 기억으로 저장했고 그 기억을 기술이라는 언어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만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GTAI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자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써내려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아무 말도 없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던가? 도대체 이 조용한 나라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던가?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엔 분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거리에서도 누군가의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죠. 그들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랜 기간 반도체 소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배준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실험복 위에 바랜 조끼 하나 걸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7년 IMF 때 한국이 어떤 식으로 버텼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그 사건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상징이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국가 단위의 긴축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살아났어요. 조용히, 묵묵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이 나라 기술자들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배 박사님은 실험실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쪽 벽엔 일본 기업 로고가 프린트된 오래된 장비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러나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한국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모방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게 더 정확하고 더 빠릅니다. 그분의 말투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본 후 저는 박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용히 하셨습니까? 세계에 알릴 수도 있었고 일본에 압박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박사님은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반문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드러내면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남는 건 허무입니다. 우린 그런 감정을 기술로 정제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뼛속까지 뒤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제가 연구해온 나라들의 대응 방식은 달랐거든요. 거긴 언제나 강한 메시지가 먼저였어요. 성명서, 보복 조치, 무역 협상, 국제 여론전. 모두가 말로 전쟁을 시작했고 말로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 기술로 시장을 다시 설계했고
이제는 아예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과 동반 개발을 했던 일본계 기업의 전직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년까지도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젠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대체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해낼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황, 당혹,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까지 담긴 표정이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감정을 기술적 철학으로 변환해낸 어쩌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전략적 승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감정을 전략으로 바꾼 나라, 제목부터 바꾸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도 정교한 무언가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골목을 지나 늘 다니던 커피숍에서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과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들. 무심한 도시의 하루지만 저에겐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한 곳을 들렀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소재연구소. 이번 여정에서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그 연구소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두 분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엘리엇 박사님, 보고서 쓰셨다면서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제 이름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잠시 작별 인사를 건네고 연구소 담장 옆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이 나라는 절대 잊지 않는 나라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곳에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과거의 모욕을 기억하는 기술자, 실패의 기록을 수천 장 남긴 연구소, 그리고 그 기억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애쓰는 어른들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억을 잊지 않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복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고 자존심을 외침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치밀하게, 실력으로 응답했죠. 그건 조용한 응징이자 철학적 반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강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혹은 정보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틀을 깼습니다. 감정을 저장하고 그 감정을 기술로 정제하며 결국엔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그건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그 순간 제 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orea Quiet Power. 그들은 말 대신 기록했고 분노 대신 설계했으며 침묵 속에서 세계를 바꾸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연구원, 기업인, 교사, 학생, 은퇴한 장인까지 그 누구도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저는 기술을 다시 보게 되었고 국가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나라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조용한 강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기억보다 결과로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찾게 된다면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펜으로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웃었고 그들은 기록했죠. 우리는 지적했고 그들은 완성했습니다. 이 나라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조용한 한국의 반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메일로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힘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